예, 안녕하십니까. IM증권에서 철강 비채금속을 담당하고 있는 김유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11월 25일 날 발간된 보고서고요. 제목은 빙하기라고 지었습니다. 사실 그만큼 좀 업황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거를 이제 표상하는 이제 그런 제목을 좀 붙여봤고요. 서머리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업황과 관련된 간단한 전망, 그 다음에 최선호주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리 부분을 좀 봐주시면은 먼저 이제 매크로 측면을 말씀을 좀 드리면 매크로 상황 자체는 그렇게 우호적이진 않습니다. 뭐 기대 인플레이션도 그렇고 달러의 방향도 그렇고 사실 그 상품 가격이 오르는 어떤 오르는 거를 저희가 이제 낙관할 수 있는 그런 매크로 환경은 아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강 쪽을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은 사실 올해는 중국의 철강 업황이 굉장히 좀 좋지가 않았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많이 좀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중국에 너무나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 경기 부양책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많이 나왔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저희가 중국의 어떤 지방정부 부채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침체를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릴 수는 있는데 이 두 부분이 내년에도 그렇게 좋아지기는 쉽지는 않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중국의 내수가 좋지 않으니까 올해 중국의 철강 수출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좀 늘어났었는데 이러한 어떤 저가 수출 기조도 내년에도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 특히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신흥국 쪽으로의 어떤 중국 철강제 잠식이 굉장히 올해 많이 눈에 띄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좀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철강 산업한테도 뭔가 좀 굉장히 좀 위기로 좀 다가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철금속 쪽으로 넘어가서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은, 올해 가장 성과가 좋았던 거는 바로 이제 귀금속입니다. 바로 이제 금은 가격이 가장 좋았었는데, 이미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내년에도 금과 은은 가장 좋은 성과를 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가격이 오를 생각할 만한 그런 품목은 딱히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다만, 리튬이나 니켈 같은 경우에는 좀 단기 바닥 정도는 도달하지 않겠느냐라고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업황 자체는 그렇게 우호적이진 않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내년도의 최선호주는 사실은 국내 업종보다는 어떤 귀금속 ETF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해외 쪽 베리골드와 같은 그런 어떤 귀금속 광산업체들이 유망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국내 업체 중에서는 아무래도 좀 상품 가격이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물론 이제 주력의 상품 굴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만은 방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헤게모니를 갖고 있는 풍산을 저희가 좀 최선호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간단히 좀 말씀드렸고요. 세부적으로 하나하나씩 짚어가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철강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정부의 심각한 어떤 부채 상황들, 그 다음에 어떤 중국의 저가 철강제와 관련된 부분들이 가장 좀 심각한 문제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중국의 지방 정부의 부채 상황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은 중국의 지방 정부가 왜 이렇게 부채가 많을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들어오는 세금에 대해서는 중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절반씩 나눠 갔는데 지출에 대해서는 지방정부가 85%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 놔두면 이제 지방정부는 계속적으로 적자를 낼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래서 98년도에 이제 주릉지 총리가 중국의 토지의 소유권은 기본적으로 국가에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사용권을 매각을 해서 거기에서 얻는 수입을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재정 적자를 이렇게 해소하기 위한 그런 보완책으로 제시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어서의 토지 사용권 매각과 관련된 부분들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서 한번 봐주시면요. 지방정부 부채 해결에는 부동산 반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왼편의 그림 17번을 한번 봐주시면은 중국의 지방정부의 재정 수익 가운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토지 사용권 매각 수익이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느냐가 이제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짐작을 하시겠지만은 이 토지 사용권이라고 하는 것들도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와야지 이렇게 많이 이득이 좀 생기는 부분인데 올해와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좀 떨어질 것으로 제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정 수입 상황이 좋지 않구나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중국의 부동산 1차 위기,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가 처음으로 불거졌던 게 바로 이제 2015년인데 이때 한번 봐주실까요? 이때 중국의 그 토지 사용권 매각 수익이 전체 재정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내려갔던 거를 제가 목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바로 이제 토지 사용권 매각 수익, 즉 이 부분이 많이 올라와 줘야 되는데 결국 부동산 가격이 많이 좀 올라와 줘야지 재정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주 참 난처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제 오른편에 그림 18번을 한번 좀 봐주시면요. 이러한 어떤 그 부동산 토지 사용권 매각 수익에 대한 의존도 자체가 큰 도시가 아니라 작은 도시로 내려갈수록, 즉 하급 행정 도시로 내려갈수록 의존도가 굉장히 커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거는 중국의 어떤 일선 도시, 큰 도시들의 상황도 중요하지만 2선 도시, 3선 도시, 굉장히 중소도시의 부동산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좀 사람들이 말씀을 좀 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러한 도시일수록 결국 이제 부동산 가격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중소형 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들이 과연 쉬운 일일까요? 상당히 좀 만만치는 않겠죠. 뭐 이러한 모습들은 저희 뭐 한국에서도 저희가 이제 많이 목도할 수가 좀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제가 좀 중국의 내년도의 상황 자체가 어렵다고 하는 부분들이 이런 그 후선 도시의 상황이 좋아져야 되는데 이 반등 자체가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공실률과 관련된 데이터를 한번 좀 봐주시면요. 왼편에 보시는 그 데이터가 그 도시가 바로 이제 일선 도시예요. 굉장히 이제 큰 도시들이고요. 맨 오른편에 보이는 도시들이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중소도시, 후선 도시들입니다. 공실률 자체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겠죠. 큰 도시에는 저희가 일자리도 부족하고 회사도 별로 없고 인구도 많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실률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채워지길 바라는 것도 굉장히 좀 너무나 어려운 어떤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공실률이 많은 상황인데 과연 후선 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굉장히 낙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요. 두 번째, 저희가 후선 도시 그 반등이 쉽지 않다라는 두 번째 이유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동일하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바로 이제 양극화 현상인데요. 왼편에 보시는 그 그림은 뭐냐면 바로 이제 중국의 그 신규 주택 분양 가격입니다. 이 부분 그 일선 도시와 관련된 그 상위 20개 도시와 관련된 부분이고 오른편은 하위 20개 도시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 푸른색으로 표기된 게 바로 이제 일선 도시입니다. 결국 주택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된 도시는 대부분 다 큰 도시들, 일선 도시들이고요. 오른편에 보시는 것처럼 주택 가격이 굉장히 낮게 형성돼 하위 20개 도시는 대부분 다 하위 도시라고 굉장히 작은 도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러한 양극화 현상 자체가 지속이 될 거기 때문에 결국 내년도에도 이런 후선 도시 부동산 가격 반등은 어렵다라고 보는 게 바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결국 후선 도시의 부동산 가격 반등이 어렵다라고 하면은 결국 이제 지방 도시의 부채 문제도 쉽게 해결이 되지는 않겠죠. 그래서 내년도에 철강 업황이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부분이 바로 이제 이 부분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제 중국의 부동산 침체는 굉장히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오른편에 보시는 것처럼 위편이 바로 이제 중국의 주택 가격 그 월별 증감률 추이입니다. 아래편에 있는 게 바로 이제 중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하고 실업률이고요. 위편에 있는 거는 바로 이제 중국의 어떤 중국 시민들의 어떤 자산 가격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자산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죠. 아래는 바로 고용 상황입니다. 실업률이 높아집니다. 실업률이 역초로 됐기 때문에 하단으로 가면은 이게 바로 이제 높아지는 부분인데 고용이 악화되니까 소비자 신뢰 지수가 굉장히 악화되고 있죠. 결국 내가 갖고 있는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그 다음에 고용이 악화되니까 바로 이제 주식담보대출이 YOY로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부분들이 플러스로 전환이 돼서 즉 사람들이 돈을 빌려서 주택을 사야지만이 바로 왼편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미분양 주택 면적이 줄어들고 미분양 주택 면적이 줄어들어야지 왼편에 보시는 것처럼 건설사들,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다시 이제 새로운 건설 활동에 나서기 시작을 하는데 이러한 선순환을 기대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도 중국의 부동산 침체는 굉장히 불가피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 자체가 좋지가 않으니까 아까 모두의 서머리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의 저가 수출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될 걸로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일단 먼저 중국이 어디 쪽에 많이 수출하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시면은 맨 왼편에 보시는 것처럼 중국이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동남아 지역입니다. 거의 뭐 30% 비중이 좀 넘어가고요.
어떻게 보면은 단일 국가로서는 오른편에 보시는 것처럼 베트남에 가장 많이 수출합니다. 이거 굉장히 좀 재밌는 부분인데 위에 상단의 그래프를 한번 봐주시면은 예전에는 한국으로 굉장히 많이 수출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중국의 한국향 수출 비중인데요. 근데 최근에는 이게 베트남 쪽으로 굉장히 많이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 국가로는 중국이 베트남 쪽으로 굉장히 많이 수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번에 자료를 준비하면서 가장 놀란 부분인데요. 이 보고 계신 차트는 아프리카, 중동, 그 다음에 중남미 쪽에 중국이 얼마나 수출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차트들인데 아프리카, 중동, 이 중남미 쪽에 이 합산 수출 비중을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중국이 이 세 지역을 합쳐서 과연 어느 정도 수출을 할까라고 하는 부분인데 사실 이 세 지역은 너무나 비중이 작아가지고 저희가 평소에 잘 다루지 않았던 지역들인데 35%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미 신흥국,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이머징 마켓이라고 하는 부분들의 어떤 수출은 이미 다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결국 이제 신흥시장에 대한 지배력이 굉장히 강해졌구나.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알 수가 있겠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좀 봐주시면요. 저희가 요즘 많이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 왼편에 이제 글로벌 노스하고 이제 글로벌 사우스라고 하는 용어를 제가 좀 기재를 했는데, 뭐 글로벌 노스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저희 그냥 선진국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글로벌 사우스는 이제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중국의 수출 비중은 신흥국 쪽으로는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고요. 선진국 쪽으로는 계속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결국 EU라든가 미국이 중국의 철강제에 대한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해서 중국이 받는 데미지 자체는 이미 과거에 대비해서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중국은 어떤 선진국에서 신흥국 쪽으로 이미 많이 시장을 지금 저변을 좀 넓혀놓은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왼편에 있는 게 바로 중국의 그 지역별 철강제 수출 비중이고 오른편에 있는 차트가 우리나라의 철강제 수출 비중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뭐 아세안 뭐 이렇게 중남 이렇게 좀 나와 있지만 신흥국 쪽으로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요. 한국을 한번 봐주실까요? 전혀 반대입니다. 오히려 선진국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아세안이 1등이긴 하지만은 밑에 보시면 EU라든가 일본, 지금 뭐 미국 쪽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선진국 쪽은 한국이 굉장히 잘하겠지만은 향후의 수요 성장성을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는 그 중국 쪽이 훨씬 더 유리하겠구나 이런 부분으로 제가 캐치를 할 수가 좀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좀 결론적으로 한번 좀 봐주시면은요, 이 세 지역은 바로 이제 신흥국 쪽 비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하고 중국 쪽의 어떤 수출 비중을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중동, 그 다음에 아프리카,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신흥국 쪽 비중을 봐주시면은 한국보다 중국의 수출 비중이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어떤 수요가 성장되는 지역에서의 어떤 중국의 장악력이 굉장히 세졌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굉장히 좀 재밌는 부분이 좀 하나 있는 게 여러분들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실까요? 이렇게 신흥국 쪽으로 많이 수출을 했는데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신흥국마저도 중국산 철강제에 대한 제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왼편에 제가 텍스트에다 기재를 좀 해놨지만은 뭐 중남미의 뭐 기타 지역들도 중국산 철강제에 대한 여러 가지 관세 부과에 들어갔고요.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런 지역에서 중국산 철강제가 무역 제재를 받으면 결국 이런 물건들은 어느 지역으로 흘러 들어올까? 한국 쪽으로 흘러 들어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에 저희가 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은 중국산 철강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수출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질 거라는 이제 불변적 사실이고요. 근데 일부 지역에서 너무 많이 수출을 해가지고 이런 지역에서 무역 제재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한국 쪽으로 더 많이 수출하고자 하는 그런 압력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제 왼편에 있는 오른편에 있는 이 차트를 한번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중국산 철강제 자체가 예전에는 범용제를 많이 팔고 있었습니다. 뭐 열연강판이라든가 봉연강이라든가,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물건을 좀 많이 팔았는데 최근에는 만들기 어려운 이런 냉연도금류와 같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많이 만들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하튼 이런 어떤 중국 철강제가 양적으로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고급제 시장까지도 뛰어들게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저희한테는 좀 위협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빛의 금속 관련해서는 핵심적인 내용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귀금속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올해도 내년에도 귀금속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저희가 바로 이제 2018년, 19년도 미중 무역 분쟁이 첫 번째로 불거졌을 때 상황과 2015년도 이후의 상황이 비슷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때의 주요 커머더티의 가격들, 그 다음에 주요 이제 그 소재 업체들의 주가를 비교를 해보면 기본적으로 귀금속, 그 다음에 귀금속을 생산하는 업체의 주가가 가장 좋은 흐름을 보였다. 내년도에도 이런 흐름이 지속이 될 걸로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구리와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은 그 수요 자체가 그 공급과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 공급 차질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좀 기대를 하고 계시고, 중장기적인 어떤 수요 성장에 대해서는 이 왼편에 보시는 그 차트처럼 많이 좀 저희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은, 현재 가격 레벨이 너무나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지금 너무나 높아서 수요 산업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른편에 지금 표기된 어떤 그림에서도 중국의 어떤 그 전기동 가격, 전기동 생산량이랑 전기동 제품 생산량이 나오는데, 메탈 생산량보다 제품 생산량이 더 낮게 형성된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그만큼 수요는 제품을 봐야 되는데요. 결국 이제 수요 자체가 그렇게 좋지가 않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차트,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품목 이제 리튬이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사실 리튬은 어느 정도 바닥에는 진입을 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상승할 만한 모멘텀은 크지는 않다, 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바닥에 도달하고 있다는 부분은 뭐냐면은 오른편 상단에 있는 차트처럼 주요 앨범과 같은 상위 업체들의 어떤 실적 자체도 굉장히 좀 안 좋아졌고요.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있는 앨범 아래 일단 투자비 향후 계획을 한번 보시더라도 계속 위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아서 투자 자체가 굉장히 좀 줄어들고 있는 구간이어서 어느 정도 리튬 가격은 바닥을 형성돼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의 어떤 생산 자체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바닥은 확인했지만은 의미 있는 반등 또한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빛의 금속과 관련해서는 금과 은을 가장 좋게 보고 있고요. 일부 품목에서는 바닥을 도달하고 있는 시그널은 나타나고 있지만은 의미 있는 상승을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최선호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국내 종목보다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귀금속과 관련된 ETF, 그 다음에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에 나타난 것처럼 베리골드와 같은 그 금 관련 어떤 그런 업체들의 투자가 가장 적절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딱히 어떤 그 회사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있다라기보다는, 물론 이제 베리골드는 계속적으로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어떤 증설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은, 여전히 그 내년도 업황 자체는 그 베리골드의 주력 품목인 어떤 귀금속, 베리골드의 이제 귀금속과 관련된 매출 비중은 거의 90% 이상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회사들의 내년도의 실적은 계속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결국 이제 내년도의 어떤 상황은 금리는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가운데 경기나 그 다음에 이제 지정학적 관련된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일반 빛의 금속이라든가 철강과 같은 리스키 어셋, 그러니까 위험 자산보다는 이런 금은과 같은 귀금속 자체가 굉장히 좋게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국면임을 저희가 다시 한번 인지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한 품목에 대한 매출 비중이 베리골드는 거의 절대적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장 좋게 보는 어떤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종목으로서는 이제 풍산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최근에 어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가능성들, 그 다음에 최근에 좋았던 이제 방산 주가가 조정을 받는 어떤 그런 국면이기는 하지만은 여전히 풍산의 어떤 밸류에이션 자체는 풍산이 지금 그 방산 부분 가치만 놓고 보더라도 현재 주가를 훨씬 더 상회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모멘텀은 단기적으로 조금 둔화가 되었지만은 기본적으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좀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내년도에 방산에 대한 어떤 그 매출은 1조는 훨씬 넘어갈 걸로 저희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최근에 환율은 한 번 더 레벨업이 됐기 때문에 풍산이 기본적으로 수익이 많이 나는 방산 수출에 있어서 굉장히 환경이 좀 우호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물론 이제 내년도에 방산 부분 마진이 올해보다는 조금 덜 나올 수는 있지만 충분히 보수적인 어떤 마진을 가정하더라도 어쨌든 현재 주가는 풍산의 어떤 신동 부분, 즉 민수 부분 가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더라도 방산 부분 가치만 놓고 봤을 때 훨씬 더 믿게, 그 현재 주가는 훨씬 더 방산 부분 가치 하단에 지금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여전히
그 업종에서는 가장 좀 좋게 볼 만한 어떤 그런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밸류에이션 자체는 굉장히 매력적인 수준으로 조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현 주가에서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접근해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으로 그 2025년도 철강 비체금속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